시장이 지금 약간 웃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지금 우리 민영권 인포메이션 라이브 처음 아니에요 혹시? 네, 그 전에 주간 전망대는 여러 번 나왔었는데 라이브로 바뀐 건 오늘 이 자리 와서 이제 알았거든요. 우리 소장님의 전통의 아 그 그러셨어요? 유명한 주간 전망대. 우리 그 가끔 나오는 게 그냥 녹화인 줄 아셨구나. 네, 그래서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바뀌었더라고요. 포맷이 완전 스튜디오도 바뀌고. 아직도 이렇게 유튜브로만 보시는 우리 애청자분들한테 네. 뭐 팁으로 드리자면은 어지간하면 다 그럴 겁니다. 저기 경제 채널 모여 있는 그 네, 채널 네. 쪽에 꾹꾹꾹꾹 하시다 보면 뭐 한국경제 TV부터 해서 쭉쭉쭉 나가다가 네. 딱 가다 보면 연합뉴스 경제 TV가 또 TV로도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간 유튜브 아니라 TV로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큰 화면으로 우리 승희 씨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TV로 보시고 또 우리 소장님 보고 싶은 분들도 함께 해주시고요. 네네. 오늘 사실 우리 카페 빈센트에서 연합 인포맥스에서 또 유튜브 채널 그 프로그램 중에 우리 빈센트 김두원 애널리스트하고 같이 그때 연초였나요? 작년 말이었나? 연말이었던 것 같아요. 민영권하고 같이 해서 기본적으로 조금 2023년에도 뭐 달러 강세는 수그러들지 않는다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입이 맞춰졌는데 네네. 연초에 환율이 확 밀리는 바람에 자 이제 조금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연초에 환율이 빠졌던 건 연말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봐야 될 그랬던 것 것이죠. 같은데 네. 이제 맞아요. 하필 그 빈센트 찍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수출 업체들이 네, 타이밍. 한 3년 동안 쟁여놨던 달러를 풀기 시작했거든요. 3년 동안 네. 쟁여놨던 이제 1,400원대 레벨 보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관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중국 리오프닝이나 BOJ 관련된 이슈 때문에 글로벌 달러가 좀 진정이 되니까 이제 달러 원도 당연히 연동돼서 레벨이 좀 빠졌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하필 그걸 연말에 그렇게 빠져버리니까 수출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제 2022년 장부를 닫아야 되는 상황에서 달러를 좀 높은 값에 환전을 하고 싶어 했고 그 수요가 연말에 집중이 되면은 이제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외환 시장에서는 한 10월만 지나가도 북클로징 이슈가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랬죠. 예. 외국계 은행들 목표 다 채우고 네. 북 닫고 놀러 간다라고 해서 그 시즌에는 장이 거래가 굉장히 없어서 얇아진다라고 맞아요. 표현을 하는데 네. 하필 그 시점에서 수출업체들의 매물이 한쪽 쏟아졌다. 방향 수급이 쏟아지다 보니까 환율 낙폭이 한 달 사이에 거의 100원이 넘게 빠졌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작년 한 해가 상방 변동성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방 쪽으로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급격한 널뛰기 장세가 있었는데 그 영향으로 일단은 환율이 빠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연초로 넘어오면은 그런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수출업체들 내고 물량이라는 동력이 그 자리를 비켜주고 그 자리에 이제 외국인들 주식시장 매수세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랬죠. 맞아요. 정말 뭐 한 달 사이에 뭐 7조 원 가까이 유가증권에 들어올 정도로 어마무시한 예. 매수세를 보여줬었는데 예. 당연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을 살려면 달러 들고 와서 원화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급 요인이 환율을 1220원대 뭐 잠깐 이제 10원 후반까지도 빠졌었는데 그 레벨까지 낮추는 원인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또다시 이제 한 달 동안 네. 며칠 되지도 않았죠. 한 3주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80원 이상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이제 널뛰기가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렇죠. 네. 맞아요. 문제는 저는 아직까지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달러 강세 기저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레벨 때는 그때 소장님하고 얘기했던 것보다 체인진 많이 됐죠. 그때 제가 1,400원대까지는 일단은 열어둬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시원하게 틀리고 레벨도 시원하게 빠졌는데 레벨 자체의 숫자가 바뀐 것뿐이지 달러 강세 기저 자체가 크게 방향성이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달러 약세 시기가 온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뭐 같이 토론하면서 했던 얘기가 우리가 1,080원에서부터 1,440원대까지 올라온 환율이 거기서 조정 없이 쉼 없이 그냥 뭐 계속 1,500, 1,600을 향해서 간다는 차원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1,200원 아래로 우리 또 불과 몇 주 전에 1,216원, 20원 밑으로 내려갔을 때 1,150 얘기도 나오고 했던 그런 정도의 달러가 될 것은 아니다라는 어떤 비유였다고 이렇게 되돌아볼 수가 있는데 네. 확실히 그런데 또 그거는 있어요.
이제 좀 1,400원이 좀 높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죠? 네, 사실 지금 뭐 또 1,400원을 갈 만한 이벤트가 있지는 않고요. 있지도 작년 않고. 같은 경우도 이 1,440원이라는 레벨이 우리나라 원화가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이 망가져서 갔던 레벨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대만보다도 먼저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했던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모든 딜링룸들이 의문이었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환율이 안 빠지고 더 올라가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돌았었고 예. 그 이후에 이제 소장님과 방송 찍으면서 그런 얘기도 나눴었는데 지금도 사실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의 환율 급등을 우리은행 하우스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네. 1270원에서 80원 사이 정도 레벨까지는 적정 가치로의 획이다라고 보거든요. 연말 연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적인 네. 이벤트가 워낙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네. 그거를 되갚는 과정, 적정 가치로의 획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 이상 지금 이제 1,300원 레벨을 트라이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말하는 거겠죠. 그 상황은 여전히 오버슈팅 쪽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네. 그래요. 거기에 대한 배경에는 지금 가져오신 장표에 노익장을 과시하는 미국 경제에 대한 부분도 들어 있을까요? 네, 뭐 일단 제가 가져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많은 사람들이 올해 전망을 하면서 얘기했던 것, 특히나 채권 시장 쪽에서는 연준이 물가를 잡겠다고 작년에 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상을 했는데 양적 긴축도 하고 있고요. 네. 그 과정에서 미국 경제가 이 높은 금리를 버티지 못하고 흔들린다면 올해는 연준이 물가 안정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경기 펀더멘탈도 부양하는 쪽으로, 즉 흔히들 얘기하는 듀얼 맨데이트, 이중 책무를 중시하는 쪽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금리 인하 베팅을 굉장히 강하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2월 초부터 그런 모든 메커니즘이 뒤집어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FOMC에서는 이제 파월 의장이 좀 공격적인 이야기를 안 하면서 비둘기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그 직후에 나왔던 고용 지표가 문제였었죠. 그때부터 지표가 이제 예, 맞아요. 네, 고용 지표를 시작으로 어마어마한 숫자의 신규 고용이 늘어났고요. 물론 연초 고용은 이제 통계 조정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통계적인 오류를 감안을 해야겠지만 그걸 감안해도 너무 높은 숫자가 찍혔거든요. 그 두 번째로 서비스업 PMI가 급등을 하면서 기준선인 50을 뚫었고, 그리고 이제 물가 지표 같은 경우도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가솔린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던 그림이 다시 올라오는 월별 기준으로 예. 전년 대비 기준으로는 물가 안정 기조가 좀 다시 속도가 낮아지는, 그러니까 물가가 빠르게 내려갈 거라는 기대 자체가 망가져 버린 거죠. 네, 예. 그런 상황이 이제 지표까지 잘 나오다 보니까 제가 가져온 장표의 차트 두 개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네. 연초에는 미국의 경기 모멘텀만 나홀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영국하고 비교했을 땐 차트가 좀 어지럽기는 한데 이제 기존의 달러 강세를 대신해 줄 수 있는 후보군이라고 꼽혔던 유로화 같은 경우가 최근에 경제 지표가 회색, 왼쪽에 있는 회색 차트인데 오히려 꺾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는 이런 그림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당연히 모멘텀 자체, 지표 결과값이 좋다 보니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금융시장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개선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고 있는 그림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즉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경기 침체를 얘기하던 금융시장 분위기가 연초에 급격하게 작년에는 이 두 가지가 이슈였잖아요. 미국 경제 내년에는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네. 노랜딩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 착륙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네.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2월 달부터 달러가 강해진 주요 근거였다라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 이제 제가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 경기가 그렇다면은 정말 침체로 안 가고 노랜딩이 가능할 거냐라는 부분을 저희가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 예. 네. 저희 하우스는 미국 경기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어허. 아, 제가 작년에 하반기에는 환율이 빠질 거다라고 처음에 얘기했다 틀렸었거든요. 아. 근데 유일하게 맞춘 하나가 미국 경기 침체는 아직은 없을 거다였었습니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한 판단은 올해 상반기까지도 미국 경기 침체를 바라보고 있지 않고요. 그 근거로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계의 초과 저축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다니는데 예. 네. 이 초과 저축이 사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부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뭐 한때 이슈가 됐던 게 재택근무를 많이 시켰더니 네. 네. 가구를 그렇게 많이 사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TV도 소비가- 바꾸고. 네. 가전 제품들. 모니터 더 큰 걸로 바꾸고 맞아요. 이런 얘기가 네. 많았었는데 그걸 이제 초과 저축을 소진하는 형태로 소비가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올해 연간 전망을 할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이 초과 저축 다 써간다.
큰일 났다. 뭘로 소비할래? 경기 침체지. 이 논리 구조였었는데 일단은 요 왼쪽에 있는 차트는 제가 연준에서 발표했던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3분기랑 4분기 값을 자체적으로 계산을 한 건데 네. 저희 계산으로는 아직 1.16조 달러 정도 초과 저축이 남아 있고 1조 달러 이상 남아 있다. IB 이제 JP 모건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약 9천억 달러 정도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소한 이 초과 저축 효과만으로도 올해 상반기에 미국 소비가 크게 꺾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네. 네네네. 근데 이렇게 미국 경기가 계속 좋으면 연준 입장에서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막 기준금리 너네가 이렇게 올려서 경기 침체로 갈 거라고 시장에서 막 비난을 하고 있었는데 2월 달부터 나왔던 지표들이 다 서프라이즈였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소비도 막 크게 줄어들 기미가 없고 네. 고용도 여전히 견고하잖아요.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물가만 잡는다. 정말 개 한 놈만 팰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직관적인 부여. 네. 네. 말 그대로 우리 물가만 팰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최근에는 5% 이상 무조건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고 당장 3월 말 FMC에서도 우리가 50bp 인상할 수 있어 네. 라고 이제 뭐 겁박 아닌 겁박을 하는 거거든요. 네.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경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분석하는 환율 분석 틀에 따르면 달러화는 여전히 강해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구님, 근데 죄송한데 혹시 이 부분까지 계산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지금 1조 달러 전후로 추가 소비여력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소비여력이 떨어지는 시점, 1조 달러의 소비여력이 떨어지는 시점은 혹시 언제쯤에 될지에 대해서도 전망해 주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네네. 저희 내부에서 얘기를 하는 건 네네네. 1조 달러의 소비 여력은 올해 상반기까지다라고 보고 있어요. 상반기까지. 근데 이제 과연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초과 저축이 없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소비를 급격하게 줄일까라는 고민을 하거든요. 물론 오늘 새벽에 레리 서머스 전 재무부 장관은 급격한 소비 위축이나 이런 경기 침체 시그널이 나올 수 있어라는 경고를 하긴 했는데 네. 저는 이제 그럼 그렇게 반문을 한 번씩 해보거든요. 뭐 당연히 내 통장에 월급 500만 원 들어와야 있어야 되는데 100만 원이 더 들어온 거예요. 그게 보너스라 그러죠. 그러면 이제 뭐 당연히 인터넷을 켜서 검색을 하겠죠. 뭐 골프채도 한번 찾아보고 플레이스테이션도 한번 연구님 찾아보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저는 아닌데 네. 이제 네네네. 그렇게 추가 소비에 대한 뭐 여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건 뭐냐면 작년까지는 제 월급이 500만 원 딱 들어오는 게 맞았어요. 근데 100만 원 보너스가 들어와서 소비를 했고 그 다음 달에는 뭐 500만 원 들어오면은 그냥 소비는 하지 말아야지 이게 맞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너의 연봉 인상률은 10%다. 연봉 인상이. 네. 너 연봉 더 올려줄게. 과거 팬데믹 위기 이전에는 연봉 상승률 자체가 높지 않았는데 지금은 연봉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레벨이거든요. 네. 과거보다는. 네. 그렇다면 10%만큼 소비 여력이 또 생기겠네요. 그래서 저희는 소비가 쉽게 줄어들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일각에서는 미국 고용에 대한 전망을 좀 부정적으로 내놓으면서 특히나 최근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감원 움직임이 있거든요. 금융권에서도 지금 현재 돈이 안 되는 IPO 쪽이나 모기지 쪽은 감원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 일부 업종의 감원 움직임이 미국 고용시장 전체로 확산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의 그 고용 숫자를 저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다가 뭐 최근에는 조금 떨어지고 있지만 이직자 임금 상승률도 여전히 높고 저희가 2년 전에 연간 전망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고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는다라고 본다. 왜? 코로나 때 사람들이 그렇게 해고했으면 앞으로 기업 경영활동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뽑아와야죠. 근데 그거를 총괄할 베테랑이 일단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베테랑들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너도 나도 베테랑을 뽑아서 정상화를 시켜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아나운서님께 뭐 우리한테 오면은 네. 20% 올려줄게.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듣고 있다가 갈게요. 옆에서 다른 네네네네네. 회사에 듣고 있다가 그럼 우린 25%. 죄송해요. 너무 속물 같았죠. 네. 이런 상황이 지금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고용은 여전히 견고하고 저희가 흔히 그걸 좀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구인 수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업들의 구인 수요가 여전히 높습니다. 그리고 구직자들은 팬데믹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얘기하는 건 약 300만 개의 일자리가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네. 그러면 그거를 메우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 그 과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고용이 여전히 견고할 거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임금 상승률이 유지가 될 거고 그렇다면 초과 저축이 모두 소진되더라도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급격한 소비 위축은 없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당장 이제 미국 그러니 최근 한 몇 주 채 열흘도 안 되는 사이에 분위기 확 바뀐 게 그 피보타령 연준이 해 넘기기 전에 금리 인하로까지도 갈 거야 하는 그 전망은 이제 쑥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 금리 인하 배팅은 거의 사라지고 갑자기 이제 뭐 75에서 50, 50에서 25bp로 왔다가 이놈이 다시 50으로 갈까 봐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었으니 그 얘기는 또 금리와 또 경기 차원으로 보자면은 올해 경기 침체가 결국은 불가피하고 경기 침체가 오다 보면 금리 인하로 돌 거야 하는 이 논리가 또 바뀌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으니 이래저래 그러면은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네, 뭐 시장에서 당초에 예상했던 침체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소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뭐 미리 앞서서 말씀해주셨지만 네. 당초에는 최종금리가 5%도 못 갈 거다라고 시장에서 봤었고 다들 그랬죠. 연말께 50bp 내년 상반기 중에 뭐 추가로 또 50bp도 더 할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굉장히 낙관적인 해석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100bp나 내릴 수 있겠어?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저한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비슷했어요. 시장은 항상 앞서 나가. 어디 시장을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네. 저는 어떻게 이 현상을 바라보고 있냐면 물론 6개월 뒤에 나와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 제가 보는 건 과거의 디플레이션은 네. 금융위기 이후의 디플레이션은 중앙은행들한테는 골칫덩어리였거든요. 물가 상승이 안 나오니까요. 그래요. 돈도 뭐 풀고 채권도 사주고 막 유동성 계속 투입하는데 물가가 안 올라오니까 수수께끼이면서 동시에 골칫거리였어요. 네. 근데 인플레이션은 공포입니다. 중앙은행들한테는. 그럼 당연히 골칫거리와 공포에 대응하는 정도나 방어 기제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예. 네네. 그래서 연준 긴축에 대한 추가 전망 상향, 금리 인하 베팅에 대한 되돌림 이 부분은 저희는 3월 FOMC, 3월 말에 있는 FOMC까지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오케이. 진도 나갑시다. 이어가 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앞서서 미국 경기 왜 강한가에 있어서 남아있는 초과 저축이 있고 또 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다 이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준비하신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뭐 결국에는 통화 정책 격차 확대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네. 금리나 베팅에 대한 되돌림 이런 걸로 설명이 충분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달러가 언제까지 강해질 거냐를 저희가 먼저 달러원을 얘기하기 전에 짚어봐야 될 텐데 당초에 이제 소장님과 연말에 방송을 할 때는 네. 일본 중앙은행이라는 변수가 있어서 얘로 인해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도 있겠다. 다만 4월 구로다 총리 퇴임 이전까지는 엔화가 유의미하게 강해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그때 이제 한번 나눴었거든요. 예, 네. 예. 네. 최근에 그 우에다 신임 총재 지명자가 과거에 했던 인터뷰들이 조명을 받으면서 네. 이제 엔화가 좀 많이 강해졌었는데 오늘 있었던 이제 뭐 청문회라고 예, 저희가 흔히 얘기하죠. 예, 청문회에서는 이 BOJ 총재 자리에 수액이 흐르는 건지 구로다 총재랑 똑같은 말을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수준이었거든요. 완화 정책에 대한 부작용은 어느 정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당초 4월 이후에 나올 수 있다라고 봤던 엔화 강세는 조금 진행되기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연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위안화율이 6.7 레벨까지 갔다가 오늘 아침 종가가 6.90 레벨이었고요. 네. 그리고 네. 오늘 서울 환시 마감할 때 기준이 6.94였습니다. 네. 포치 즉 7 위안 레벨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은 다들 리오프닝 트레이드가 선반영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리오프닝 트레이드를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면은 이제 리오프닝이라는 게 결국에 다시 경제 봉쇄를 풀고 경제 활동을 재개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중국이 전통적으로 잘하는 경기 부양이 있거든요. 일단 돈 찍어주고 지방 정부들한테 채찍질해서 자 공항 짓자, 도로 지을까, 뭐 철도 새로 놓을까, 노선 확대할까 이런 식으로 인프라 투자를 해서 경기 부양을 하는데 네. 이게 전통적인 경기 부양책이에요. 중국이 네, 많이 네. 선호하는. 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중국이 인프라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유럽 쪽에서 수출이 이제 중국 쪽으로 들어가게 될 테니까 이제 중국 리오프닝 이슈 하나만으로 중국 경기뿐만 아니라 유럽, 신흥국 경기까지 동반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논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사실 가장 큰 수혜를 봤던 게 유럽 증시랑 유로화였었고요. 유럽 증시. 네네. 네, 그래서 연말에 저희가 상대적인 자산 성과를 가지고 환율 적정 가치를 보는데 유로 쪽 이제 자산 성과가 미국을 엄청나게 압도를 하면서 유로화가 달러를 누를 수 있는 근거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미 가격이 반영됐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시장에서는 그렇다면은 리오프닝 가지고 뭐 위안화나 유로화, 유럽 증시, 중국 증시가 더 날아가고 싶으면 이제는 성적표를 요구하는 거죠. 날아간다는 얘기는 유로하든 위안하든 강세로 네. 가려면 그 통화들이 랠리를 벌이고 그 통화가 통화로 표시된 자산들이 더 강해지려면 가격이 올라가려면 이제는 성적표를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네네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엔화나 위안화나 달러 강세를 받아주기 어렵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달러 강세를 받아주기 어렵다? 네, 당초에는 이제 엔화가 4월 달부터 강세가 되고 중국발 리오프닝 트레이드가 위안화 강세로 연결이 되면 달러가 약해질 거라는 게 대부분 지배적인 시각이었었거든요. 저희도 시점에 대한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예. 그 재료 자체의 영향, 결과값은 동일하게 보고 있거든요. 예. 다만 시점이 늦어졌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맞춰본다면 예. 저희는 엔화나 위안화 모두 하반기는 돼야 다시 한번 상승 압력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때까지는 달러가 강세 흐름을 최소한은 유지하는 그림으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물론 작년 10월 달처럼 114포인트 뚫고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라 보진 않거든요. 네네. 하지만 금리 인하 베팅에 대한 되돌림은 충분히 있어야 될 거고 그 과정에서 미국 경기도 좋을 거고 경기가 좋으면 당연히 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유동성 유입이라는 형태로 달러 가치를 지지해 줄 거다라고 저는 상반기까지의 뷰를 그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화나 위안화가 달러 강세를 받아준다라는 표현이 받아준다가 상승 압력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이제 거예요? 달러가 연쇄적으로? 주구장창 강해지는 게 네네. 이제 얘가 강해지던 요인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엔화랑 위안화가 받아와서 달러를 눌러주고 엔화랑 위안화가 강해지는 요거를 네. 설명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그런 식이겠네. 달러가 강해지려고 하는데 달러 강세를 위안화나 엔화가 받아준다는 그 표현은 차무시기가 나와가지고 그 왜 그래 혼자 강해질라 그래 뭐 이런 분위기. 아 그렇죠. 오케이. 아주 이해가 잘 됐습니다. 오케이. 야, 근데 좋아요. 그렇다면 당장 지금은 그러면 달러엔 환율도 조금은 더 위로 현재 지금 135엔을 살짝 올라서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달러 위안은 현재 6.9366이니까 아까 이게 다시 말해서 7위안을 갖다가 다시 올랐을 정도 또 포치 또 7위안을 깰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달러 위안, 달러엔이 달러 위안 환율은 좀 급하게 올라오고 있고 달러엔은 꼬물꼬물거리지만 어쨌거나 올라가고 있고 우리도 지금 1304원 80전이면 이제 전일 대비 또 7원 70전 상승으로 끝났는데 뭐 민영군도 보실 거 아니에요. 요새 차트 플레이가 잘 되더라고. 그동안 뚝 빠졌다가 요거 되돌림의 첫 피보나치 레벨이 1303원이거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지금 1303원 한번 넘었다가 또 밀렸다가 이러는데 시원하게 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요거 이제 넘으면 이제 30원, 1330원 트라이고 뭐 그런 분위기인데. 저희는 일단 1,300원이 유의미하게 뚫리면 레인지 자체는 1,350원까지 오픈을 하는 게 맞다고 위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항선이 어디서 형성되냐가 중요할 텐데 그 첫 번째 저항선 레벨을 20원대로 보고 있습니다. 1,320원이요. 그리고 이제 뭐 처음에 적정 가치가 지금 우리는 1,200 한 7, 80원 정도로 보고 있어요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연히 그러면 오버슈팅이다라는 얘기도 제가 했었잖아요. 예. 네, 하지만 원화는 뭐 소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위험 자산을 대표하는 통화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위험 자산을 그걸 원화도 위험 자산이다. 네, 그렇죠. 어우, 저는 몰랐어요. 네. 아, 이제 그렇구나. 브라질 해안화랑 원화가 위험 자산을 대표하는 통화, 신흥국 아하. 통화들 중에서는 이제 뭐 흔히 선진국 대열에 있는 통화들 중에서는 호주 달러 뭐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원화는 위험 통화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화를 분석할 때 주식을 많이 보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경상수지보다는 저희들은 주식 쪽을 더 유의미하게 보고 있는데 네. 이제 그게 위험 통화의 특성을 감안하면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이제 원화의 가치 움직임을 결정한다라는 논리인 거고 두 번째로 원화는 하이베타 통화입니다. 하이베타. 슈팅이 굉장히 익숙한 친구예요. 뭐예요? 오버슈팅과 언더슈팅. 오버슈팅에. 하이베타.
하이베타의 하이베타 주식에서 얘기하는 베타 값이 높다는 거죠. 주식에서 말하는 베타 값이 또 뭔데요? 그것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민감도라고 보시면 돼요. 민감도. 사람마다 뭐 요건 간지럼을 알겠어요. 폈을 때 네네네. 반응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콕 그렇죠. 찔렀는데 자지러지는 친구가 있고 콕 찔렀는데 뭐 하냐고 째려보는 친구가 뭐 있을 수 해? 있고요. 근데 원하는 작은 자극에도 반응이 큰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하이베타다. 네, 하이베타, 즉 민감도가 높다는 거죠. 음. 특히나 원하는 대외 불확실성에 민감도가 높은 하이베타 통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대외 요인들은 뭐 앞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연준 관련된 불확실성들 그리고 위안화 이슈. 위안화 이슈는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시기로 네. 돌아가 보시면 무역 분쟁이 터졌을 때 가장 먼저 건드는 통화가 위안화가 아니었었거든요. 원화랑 호주 달러였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중국하고 상호 경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가 우리나라랑 대만 그리고 호주거든요. 호주.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 프록시로 원화랑 호주 달러를 불러요. 그래요. 네. 그 위안화 자체는 상하방이 막혀 있으니까 주식의 상한가 하한가처럼 위아래 2%로 거래가 되게 막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른 애들을 찾는 거죠. 2%더 들 수 있는 애, 내릴 수 있는 애가 누가 있지라고 하면은 중국하고 펀더멘탈이 비슷하고 그런데다가 금융시장 개방도 수준까지 높은 국가가 딱 하나가 오른쪽에 붙어 있거든요. 한국이요. 우리나라. 네. 그래서 이제 위안화 같은 대외 이슈에도 민감한 하이베타 통화라고 저희가 원화를 부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적정 가치는 1,280원이라고 보지만 지금과 같은 강달러에 대한 리프라이싱이 이뤄진다면 얘 또한 대외 불확실성 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원화는요. 뭐 당연히 오버슈팅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반영해서 1,350원까지 상단을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최근에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제 저 뭐야 제가 이 포맥스에서 그냥 한 줄짜리 그것만 보고 클릭해서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네. 저 정부에서 이제 환 관련해서 국제금융국장까지 참석한 어떤 점검 회의 한번 연다고 어제 있었죠. 엊그제였던 걸로 알고 엊그제였어요? 있습니다. 네. 거기에 그러면 우리 저 은행권 뭐 딜러들이나 뭐 관계자들도 참석했나요 그 회의에? 네, 뭐 나중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네. 뭐 우리나라 시중은행들 그리고 예. 뭐 외국계 은행들 포함돼서 이제 회의를 진행했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대충 감 잡힌다. 외환시장 점검 회의에 정부 관계자들 특히 국제금융국장도 참석하신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은행 딜러들이나 관계자들이 있을 때 네. 환율 어떻게 보세요?라고 했는데 많이 오를 것 같은데요. 할 선수는 없겠다. 아무는 말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럴 선수는 없겠다. 네네네. 저는- 대충 분위기 잡히네. 저는 그런 노코멘트 느낌? 하겠습니다. 노코멘트. 전 현직자여가지고요. 답변이 됐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갔는데도 예를 들어서 딜러나 무슨 뭐 딜링룸의 책임자로 그 자리에 갔는데 다들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 원화 어떨 것 같아요 했을 때 뭐 우리 뭐 망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1,500원 가는 거 아니에요? 이 갔다가는 이제 좀 어느 은행이에요 소리 나오겠네. 그렇게는 절대 말을 못할 그렇겠다. 것 대충 같은. 감 잡았어. 네네네네. 그러면은 그런 뭐 그런데 그때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작년 연말에 이제 10월달에 고점 찍고 이제 연말에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연초에도 쭉 밀렸는데 왜 우리 기업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거주자 외화예금으로 많이 쟁여놨잖아요. 네. 어느 정도 풀려나갔어요 그러면 계속 늘고 있어요. 뭐가 달러 예금이요. 아직도 네, 그게 아. 조금 어려운 얘기가 섞일 수 있는데 그거를 네네네. 좀 설명을 쉽게 들려보자면 네. 이제 기업들의 외화 예금이 1월 말 기준으로 12월 말 기준일 거예요. 그냥 950억 달러를 넘어갔거든요. 하하. 개인 말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게 야 이게 1,000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네, 어마어마한 수치가 되는 건데 물론 이제 작년 연말에는 수출업체들이 물량을 좀 쏟아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표된 통계 세부 내용을 보시게 되면 환율 상승을 우려하는 쪽에서도 달러를 미리 사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외화예금 형태로 예치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 달러 예치가 얼마나 많은 정도냐면 저희가 통상 연말 되면 유동성 비율이라는 걸 맞춰야 돼요. 예. 우리 이제 체크하는 거죠. 건강검진하는 것처럼 연말 딱 됐을 때 너네 지금 현재 상태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보는 게 이제 유동성 비율이고 그중에 외화 유동성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달러를 몇 퍼센트 이상 가지고 있어 이런 거를 보는 건데
이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모든 은행들이 FX 스왑이라는 상품을 가지고 달러를 빌려요. 네. 잠깐. 네. 그래서 비율 맞춰놓고 끝나면 다시 돌려주거든요. 뭐 쉽게 말하면 저희 현금 서비스 받는 것처럼 은행들이 은행들끼리 서로 뭐 달러 빌려주고 받고 이렇게 하는 예. 거겠죠. 예. 네. 근데 그때 통상 다들 그렇게 달러를 빌려야 되니까 어, 달러를 빌리려는 사람만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되죠? 가격이 올라가야죠. 수요자들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가 흔히 그 연말에 달러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달러 조달 여건이 악화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부클로징 이슈도 있지만 은행들이 비율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면 비용이 올라가야 된다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은행들이 기업들이 외화예금을 너무 많이 들고 있어서 달러가 많은 거예요. 뭐 굳이 그럴 이유가 네, 없었구나. 그 정도일 정도로 지금 뭐 외화예금 형태로 예치되어 있는 달러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전망을 할 때 사실 아까 제가 1,350원까지는 열어두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보다 환율을 더 높게 보시는 분들은 왜 굳이 1,350원까지만 얘기를 해? 뭐 1,400원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실 텐데 작년 10월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일단 수출업체들이 달러를 굉장히 많이 쟁여두고 있다는 점, 즉 잠재적인 달러 매도 수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시켜 줄 거예요. 상쇄시켜 줄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민연금 환해지 관련된 이슈가 한 번 있었죠. 작년에. 그랬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환율이 많이 올라갔을 때는 매도 선물로 이제 매도 환해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인즉 위쪽에 수출업체 말고도 달러를 팔아야 되는 수요가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면 당연히 위쪽에서 레벨을 방어해줄 어떻게 보면은 뛰어난 중앙 수비수 두 명이 버티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그때처럼 뭐 급격한 환율 상승을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말씀드렸던 기업들의 대규모 외화 예금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그 연기금 해외 투자 환해지 관련해서는 어제 이창용 총재께서도 살짝 언급했던 것 같은데. 같아요. 네, 그죠? 하셨죠. 네. 그거 아직 끝난 얘기 아니다. 아직도 그 관련해서 해지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 이런 톤이셨던 것 같은데. 일단 네. 흥분을 가라앉히고 최대한 담백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얘기의 발언의 골자가 뭐였냐면 그때 이제 이슈가 됐던 게 국민연금이랑 한국은행이 통화 수합을 맺는다라는 거였죠. 아, 예. 그래서 예. 우리가 국민연금한테 달러를 빌려줄게.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은을 통해서 직접 빌리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한 건데 아, 그거였어요? 그거 역시도 여전히 가용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그 하시는 말씀이셨구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수급 주체 중에서 이제 매수를 많이 해야 되는 어떤 특정 수급 주체를 우리가 커버해주겠다라는 얘기하고 같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대충 한번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네. 뭔가 시장이 좀 어수선한 와중에 한은이나 우리 정부 측이나 할 것 없이 여기서 굳이 다른 통화들 대비 우리 원화가 상대적으로 더 약한 모습의 환율 급등은 원치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겠고, 그죠? 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딱 무역 수지 흐름만 봐서는 이거는 직관적으로 원화 약세 요인이고 환율 좀 올라야 될 것 같고. 네. 그런데 외국인들이 주식 사거나 채권 사러 들어오는 자금들 보면은 딱히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아직도 해외 투자는 여전히 나가고 뭐 이렇게 보다 보면은 무역 수지 이외에 소위 말하는 직접 투자, 간접 투자 이쪽 쪽으로 해서는 대충 어떻게 퉁친다 보면 될까요? 오히려 그쪽은 달러원 하락 요인이 더 많다. 오히려 들어오는 게 더 많다. 네, 하락 요인으로 보고 있고 미국 장이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해외 투자를 2020년, 2021년처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많이 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무역 수지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은행이 환율을 분석을 할 때 무역 수지는 저쪽으로 일단 좀 떨어뜨려 놔요. 저희가 기본으로 보는 분석 포텔은 상대적 자산 성과를 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인즉 미국이랑 한국 중에 누가 시가총액 더 잘 뭐 나가? 말씀을 갖다가 우리은행에서는 이렇게 봅니다지만 결국 나 민경호가 이렇게 본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쵸, 뭐 저 혼자 앉아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치환해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다가 연준이 일시적이라고 했더니 인플레이션도 일시적 아니라고 했으니까 연준 이코노미스트보다 더 탁월한 이코노미스트네. 오케이. 네. 이제 일단 우리는 하면은 그 우리가 누군지는 연구원인 알아들었어. 걸로? 네. 오케이. 갑자기 그렇게 되는 그렇게 네, 됐어. 네, 네. 오케이. 일단 자산 성과 분석 방법을 쓰는데 네. 시가총액을 봅니다. 자산 성과 분석 방법이 뭐예요 또? 일단은 환율이라는 게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막 세미나 다니고 업체 관계자 만났을 때 연준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달러는 강해져야지라고 하면은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정해 주거든요. 한국은행은 더 올릴 룸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시장에서 보는데 한국은행은 환율을 더 올릴 아니요, 금리를 더 올릴 금리를 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음. 연준은 더 올리겠다라고 하니까 봐라 비교를 해봐. 얘가 더 강하게 얘기를 하잖아. 그럼 달러가 강해져야지. 저는 그렇게 환율이라는 건 상대적인 가치라는 걸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나도 그러고 다녔는데 나도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연준은 앞으로도 뭐 25bp를 할지 50bp를 할지 몰라도 앞으로 뭐 한 0.5% 포인트나 잘하면 1.5%까지도 올릴 수 있는데 우리는 기껏해야 25bp 남았는데 그러면 달러 강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이거 바보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좀 하수인가? 제가 선배님을 공격하는 게 너무 제가 직속 후배인데 쉽지 않네요. 좀 뭐 말하면서도 좀 껄쩍지근했는데 너무 좀 단순무식한 하수 같은 얘기였구나. 제가 특이한 걸로 바꿔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특이하게 오케이. 보이는 그런 걸로 거고. 하시죠. 네. 네. 이제 자산 성과를 보는 이유는 네. 미국의 자산 성과가 더 좋다는 얘기는 뭐죠? 미국으로 유동성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돈이 들어가고 환율이라는 있다? 게 결국에 유동성의 흐름을 비교하는 건데 당연히 미국 자산 시장 쪽으로 유동성이 더 유입이 되는 거니까 달러가 강해지는 거고 미국 주식 살라고, 미국 네. 채권 살라고 뭐 이런 거. 네, 특히나 주식 쪽이요. 주식 쪽. 네. 그래서 그렇게 유입이 되는 자금을 비교하기 위해서 시가총액을 비교를 하는데 그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분석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소장님이 갑자기 공격하셔갖고 머리가 좀 하얘졌네요. 제가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아니 이제 강달러 이야기하면서 이제 저희 지난 시간에도 시청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셨던 게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돈이 많이 이탈하면 어쩌죠? 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외국인 자금이 얼마나 빠져나갔나 이제 그런 집계가 나온 게 있어서 봤더니 올해 들어 계속 이제 플러스다가 처음으로 이번 주 집계치가 순매도로 돌아섰다고 하더라고요. 과한 걱정일까요? 환율이 이 정도 올라가면은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응이 두 단계로 정해집니다. 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본인이 들어온 환율 레벨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보다 환율이 올라가면 환손실이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선물환을 매수를 해요. 미리 이제 환해지를 걸어버리는 거죠. 주식시장 네네네. 투자자들도. 근데 여기서 환율이 더 올라가면 이 얘기인즉 제가 원화 볼 때는 주식시장 많이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주식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식 포지션도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도 던져야죠. 근데 그런 케이스에서는 사실 생각보다 환율 급등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진 않습니다. 수급적으로는요. 왜냐하면 1단계에서 이미 선물환을 매수해서 환해지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심리적인 게 문제인 거죠. 심리적인 문제요? 왜냐하면 장중에 저희가 트레이딩을 할 때 네. 세 가지 지표를 주로 많이 띄워놓고 봐요. 코스피, 그 코스피 중에서도 외국인 자금 동향, 코스피. 그리고 위안화. 요 정도 이 두 개가 일단은 메인이고 나머지 세 번째 자리는 많이 바뀝니다. 네. 그때 같이 움직이는 통화인 뭐 싱가포르 달러를 넣을 때도 있고 지금처럼 미국 금리가 이슈가 될 때는 미국 10년물 금리를 띄워놓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메인이 되는 게 이제 주식이랑 위안화가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주가가 빠지고 외국인들 매도세가 확인이 되면 네. 달러 사고 싶어지죠. 심리적으로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자금이 빠져나가겠구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수록 달러 환율이 올라가겠네? 라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커지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시장에서는 달러 매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질문 내용으로 다시 원점을 복귀하자면 네. 들어온 돈이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는? 네, 실제 1월 달 한 달 연초 이후 한 7조 원 정도 제가 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 들어왔던 거에 비하면 아직까지 순매도 규모는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인이 뭐 크게 작용할 여지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셀프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어제 이제 윤여삼 부장님 나오셔서 말씀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예. 한미 금리 차 역전 이슈 네. 역전 폭이 커지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다 원화 자산 던지고 도망가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뭐 소장님은 더 오래 들으셨을 거고 네, 저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이제 시니어로 일한 게 7년 정도 됐는데 7년 내내 듣고 있거든요. 가면 또 늘 질문하고. 매년. 근데 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네. 기준금리 차이는 벌어졌는데 이제 실제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상품이 네. 기준금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고채를 거래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채 3년물 금리 미국 국채 금리하고 비교해도 그렇게 낮지 안 않습니다. 나죠. 네, 비슷해요 오히려. 글로벌 금융시장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막 10bp 급등했는데 원화가 나홀로 막 30bp 이렇게 빠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그때 좀 요인은 다르게 작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차 역전이란 이벤트는 해프닝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제로 달러원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진 케이스가 제 기억에는 한 번이었거든요. 제가 시니어였을 땐 그게 2016년 연초였었는데 네. 그때도 명확한 주체가 있었어요.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3년물짜리 우리나라 원화 단기 국고채 다 팔겠다. 아하. 팔고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하필 이제 중국 시장도 망가지고 이러던 타이밍이다 보니까 네. 달러 환율이 급등을 했었는데 이제 그 직접적인 원인은 2015년 12월 연준 금리 인상이었었죠. 네. 근데 이제 그 금리차 역전 케이스 그때 한번 빼면은 그 이후에는 사실 금리차가 뭐 역전된다거나 벌어지는 이슈 때문에 대규모 외국인 자금 이탈이나 달러 환율의 급격한 상승은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도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이제 뭐 직관적으로 설명 잘해 주셨어요. 그 이제 보통 주식 오르느냐 딜러들 입장에서 뭐 영내든 여기든 간에 딜러들 입장에서 아마 제일 비중 두는 거는 주식 오르냐, 주식 오른다 싶고 외국인 사냐, 외국인 사면서 주식이 오르니까 그러면 일단 달러 숏 치고 싶고 팔고 싶고 주식 빠지면 또 달러 사고 싶어지고 또 이렇게 뭐 중국장이 열렸는데 위안이 막 달러 위안 환율이 틱틱틱 튀면 또 사고 싶고 또 사고 싶은 게 아니라 또 여기가 또 사요. 위안 약해지면 그러다 보니 또 우리도 같이 따라 사게 되고 그래서 코스피 많이 보고 위안화 많이 본다 그랬고 간가에 가다가 이제 통화 중에 이제 막 돌아가면서 어떨 때는 호주 달러도 보다가 어떨 때는 뭐 요즘은 참 오래됐습니다만 달러에는 요새 좀 밋밋해졌습니다. 한때 달러인 장은 뭐 몇 년 걸린 적도 있었고 그래 하는데 그래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딜러들 입장에서 당신이 왜 달러 사서 왜 달러 팔아서 했으면은 그냥 글로벌 달러가 강이니까 사고 글로벌 달러가 또 좀 약해지니까 또 팔고 그거 아닐까요? 일단 지금은 사실 그렇죠. 지금은 2월 초부터 분위기가 너무 급격하게 바뀌어서 이제 저희가 2월 달에 환율 반등을 전망낸 하우스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2월 보고서를 내고 이제 소환을 당해서 소환을 네, 당해서 경원아 이게 정말 맞는 거니?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뭐 운이 좋게 저희 생각대로 반등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예상했던 상단보다 더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 딜러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달러가 이렇게 강해지고 심지어 옆에서 위안화도 같이 약해지고 있고 그러면은 원화가 위안화 약해지고 달러 강해지는데 혼자 강해질 수 있나? 라는 이제 합리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당연히 손은 매수로 나가죠. 그렇죠. 그 상황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용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모두가 예라고 할 때 혼자 노라고 해야 되는 건데 딜러들은 그러면 이제 그 마이너스 손익으로 보답을 받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여쭤보지를 못했는데 네네. 요거 아까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아까 미국 경기 왜 강한가, 뭐 달러 강세 이런 이야기하면서 인력에 대한 수요 남아있는 초과 저축 이제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시청자분들 중에 몇 분이 근데 고용의 질 괜찮은 건가요? 이런 거 많이 고용의 질 궁금해하셔서. 미국. 네. 고용의 질이 이전 2016년쯤에는 저희가 분석을 할 때 뭘 질이라고 했냐면 옐런 그 당시 전 의장도 얘기를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네네네. 이직률, 뭐 임금 상승 이런 걸 가지고 질적 성장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네네네. 뭐 당연히 신규 고용이 늘어나는 건 저희가 양적 성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질적 성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양호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지금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임금이 좀 고임금이었던 뭐 금융권이나 금융 서비스 쪽이나 IT 이런 쪽이 감원이 일어나면서 이제 뭐 질적으로 특히나 임금이 낮은 저소득층 고용만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불과 한 4개월 정도로 돌아가 보면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네. 그분들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네네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도 어려워서
시급을 계속 올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미국 경기에서 고용을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리는 건 단순히 고용 숫자가 늘어서가 아니라 임금 상승을 병행하는 형태로 고용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양적 성장도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물론 기업체들이 작년 10월부터는 네. 앞으로 보상 계획을 늘리겠다는 응답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임금 상승이 이젠 더 이상 안 나고 둔화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재밌는 건 앞으로 보상은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 지출한 보상은 안 줄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유지되는 형태라면 저희는 임금 상승이 미국 가계의 소비 여력을 충분히 빠르게 네. 회복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시청자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또 갈리는 게 헤스턴 A님은 그래도 고용의 질보다는 소득이 발생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밝혀주셨네요. 네네. 네, 그쵸. 백수보다는 아무래도 알바라도 하는 게 계란도 좀 더 비싼 거 사 먹어볼 수 있고 네. 뭐 귤만 까먹는 게 아니라 네. 애플망고도 하나 집어볼 수 있는 거니까요. 오늘 약간 비유가 빛나는 시간인데요, 일부가. 제가 원래 이런 비유 잘 안 하고 되게 얌전하게 하는데 네네. 아, 오랜만에 소장님 뵈니까. 나 소영님 뵈서 너무 즐거운 것도 있고 네네네. 인포맥스에서 상을 줬잖아요. 아, 그게 이제 내년에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년짜리 한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1년은 조금 더 많이 봉인을 안 하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도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고 아마 내년에 상 못 받고 다시 부르시면 되게 정적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주셔야 합니다, 상.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질문 드리면서 장표를 좀 찾아보려고 하시는 것 같던데 뭐 보여주시려던 게 있었을까요? 일단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감원하고 실제 실업 관련된 이슈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가져온 자료 이제 5페이지 오른쪽 차트를 먼저 보시게 되면 네. 최근에 2000년부터 제가 찍어놨기 때문에 감원이 미세하게 증가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원래는 이 감원이 증가하면 실제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용보험이 되겠죠. 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원 이슈 자체를 저희는 일반적인 일부 산업에 편향된 이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특히나 감원 전체 인원수의 한 50% 이상이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이랑 테크 쪽에 좀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실제 감원 계획이 전 산업에 퍼지지 않았고 실업급여 청구 건수 자체도 낮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고용은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다. 알겠습니다. 그래 지금 보면은 우리 심플하게 달러 인덱스로 보면은 114.78 뭐 이래가지고 결국 115에 거의 근접했다가 달러 인덱스가 그러다가 이제 2월 달에 100.789가 저점이니까 거의 뭐 한 100일 좋아요. 그러면 심플하게 100하고 115인데 115 근방까지 갔다가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0까지도 내려오나 싶을 정도까지 많이 왔다가 지금 얘가 이제 104.70이네. 심지어 달러 인덱스 104가 중요하다는 거는 우리 연합인포맥스 공무원 우리 김민수 대표도 알아요. 벌써 몇 주 전에 104가 중요합니다. 화이트 스네이크 하면서 그 이상한 개그까지 104라고 백사. 그랬는데 네. 이 104가 열리면서 우리도 1303원이 열린 거예요. 뭐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래 민영원께서 이제 우리 하우스는 이꼬로 민경원이는 결국 1350까지는 열어둔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달러 인덱스 차원에서도 얘가 하다못해 106, 107은 간다. 108까지는 열어요. 108까지는 열어놓는다. 정확하네. 108이 뭐냐 하면 그동안 빠졌던 것 절반 돌리면 108이야. 네. 인덱스가. 그 사이 같으면은 결국 주식시장하고 환율과의 상관관계를 감안할 것 같으면은 달러가 그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뭐 급하든 천천히 가든 간에 좀 잘 안 빠지고 달러가 꾸물꾸물 올라가면은 증시가 특히 우리 같은 미국은 몰라도 우리 같은 쪽에서 막 치고 가기가 좀 부담스럽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식 전문은 아니지만 자본 유출입은 많이 보잖아요. 네. 저는 크게 작년과 작금의 환율 상승은 주가에 크리티컬하진 않을 수 있다고 크리티컬하지 생각하고 않다.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10월 중순도 앞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자금이 신흥국 주식시장에서 제일 먼저 들어왔거든요, 우리나라에. 네, 네. 근데 환율이 계속 올라갔었고 아. 이제 연초에는 뭐 외국인이 대거 유입되면서 뭐 레벨 자체가 많이 밀리기도 했었지만 1220원, 10원 뭐 후반까지도 빠지긴 했지만 지금의 환율 상승은 이제 언더슈팅이 됐던 거에 대한 되돌림이 일단 대부분 많이 들어왔고 네. 그 언더슈팅이 제값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막 폭발적으로 하락을 해야 달러 지수가 108 가고 뭐 1350원까지 최대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저도 원래는 소장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보고 있었는데 작년에 그게 아닌 장을 보면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뭐 여전히 떨주볼팔은 유효하네. 요새 뭐 증시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게 떨주볼팔인데 주가 떨어지면 줍하고 올라가면 팔하고 팔고 제가 하고 있던. 제 퇴직연금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퇴직연금도. 네. 아하. 또 굳이 또 이걸 갖다가 우리 또 뭐야 도란되는 얘기하는 사람들끼리 잘 하는 얘기로 그놈의 달러 스마일로 따지면은 달러 스마일 이론 따지면은 쎄 묻듯이 이렇게 하는데 이쪽도 달러 강 이쪽도 달러 강 요렇게 이제 달러 약인데 달러 강에 있다가 약으로 갔다가 다시 달러 강으로 가는 게 미국이 되게 좋든지 아니면 미국이 나쁘면 전 세계가 나쁘는데 전부 막 힘들어서 빠그라질 때 이때는 달러 강이고 네. 아니면은 막 달러가 돈 좀 풀리고 경기도 좋고 이러면 이제 그때 이제 또 달러 약세가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유동성 공급의 역할을 하면서 달러 약세 또 경기 좋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살짝 요리 갈라 하다가 다시 이쪽으로 왔네. 그렇죠. 그 요리 가려고 하다가 말씀드렸던 리오프닝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달러 약세로 살짝 갈 거 같고 긴축도 대충 다 온 거 같고 해서 달러 약으로 갈까 했는데 해 바뀌고 나서 지표 보니까 이거 뭐 아닌데 싶은 그런 상황이고 미국도 경기 나쁘지 않은데 거기다가 정치적으로도 뭘 해먹으려면 전부 미국 들어와서 해. 중국하고 놀지 마. 뭐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뭐 단적으로 작년에 미국 리쇼어링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건수를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2차 전지산업 쪽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뭐 계속 고용이 오히려 유입이 되고 있는데 고용을 미국은 자체 생산하는 거를 넘어서서 해외에서 수입을 하죠 지금. 네. 팔고 싶으면 들어와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고용을 거기서도 이제 수입을 해서 만들어내는 국가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경제를 굉장히 좋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면 뭐 우리나라보다는 최소한 좋을 거잖아요. 유럽보다도 좋을 거고 중국보다도 좋을 거고요. 그럼 상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네. 달러 강세가 다시 약해지긴 쉽지 않아 보인다 정도로. 그러나 공포스러운 달러 강세는 아니다. 우리가 작년에 봤던 것 같은. 네 그렇죠. 작년에는 사실 다들 뭐 더 가겠어 하고 어영부영하다가 뒤통수를 맞은 측면이 좀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위기 상황도 아니라고 하는데 무슨 1,500원이야 했는데 근접하니까 이제 뭐지 싶었던 거고. 그때부터 이제 다 따라서 사죠. 이 정도 되면 패닉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제 그때 얘기 많이 했는데 1,400원 뚫리면 무조건 패닉이라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1,450원, 1,500원까지도 패닉장이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다들 겁은 먹고 있지만 경험해본 겁이기 때문에 네. 사실 자라보다는 소뚜껑이 덜 무섭잖아요. 잘하보다는. 자라는 뭐 손가락 잘릴 수도 있지만 소뚜껑은 자르진 않을 테니까요. 맞죠. 겁은 먹고 있겠지만 네. 화들짝 놀라겠지만 그만큼의 공포스러운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시면서 작년장 보면서 이제 뷰가 바뀌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반영하게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전 궁금해지는 게 그럼 이제 작년장을 보고 또 복귀를 하시면서 물론 외환파트 전문가시지만 앞으로의 장은 이제 2023년장은 이런 지표가 좀 유효하겠다라고 좀 생각이 바뀌신 지표가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좀 굉장히 매니악한 지표인데요. 네. 저는 이제 2023년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까지로 시계를 넓히면 환율이 빠질 거라는 생각은 해요. 다만 저희가 얘기했던 건 연초에 너무 빠졌으니까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를 2월 보고서에서 했던 거였고 네. 그리고 앞으로 빠진다는 시계 예상을 할 때 주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가 미국의 서비스 물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비스. 서비스. 얘만 쳐다보고 있어도 얘가 예상보다 안 나오면 그날은 달러 빠질 거고 추세적으로 쭉 미끄러지면 달러 약세 분위기가 다시 조성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뭐 되게 매니악하게 들어가면 클리블랜드 뭐 연은에서 발표하는 신규 렌트 비용 지수가 있는데 알려주세요. 네. 좋아요. 그래요? 매니악한 거 좋아요.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렌트 비용 지수라는 걸 발표를 해요. 예. 그 중에서 신규 렌트 비용 관련된 지표가 있는데 이게 클리블랜드 여는 얘기에 따르면 미국 주거 비용의 4분기 정도 이제 앞서 나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대로 그려보면은 뭐 제가 그려봤을 땐 3분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올해 미국 주거비의 고점이 한 5월에서 6월 사이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서비스 물가도 하향 안정 기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처음엔 환호를 하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제가 예상보다 안 나오면 그날은 달러가 약세일 거고 네. 추세적으로 하향하는 게 보이면 달러 약세 분위기가 조성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 그 값에 따라서 하반기 뭐부터는 외환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상반기 이제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상반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우리나라 주식시장 외국인 자금 동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다들 그것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하고 외국인 자금. 두 번째는 위안화. 궁금해요. 그러니까 뷰가 바뀌고 해석하는 방법이 바뀌어도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띄워놓는 애들이 있어요. 주요 지표. 알받기 일을 한다고 저희가 네. 얘기하죠. 알을 받고 있는 애들이 뭐 외국인 자금 동향이랑 위안화기 때문에 그건 딱 그냥 고정 지표네요. 고정 주요. 그거는 이제 베이스로 깔고 가야죠. 근데 그 베이스에 집중을 해도 충분한 장은 상반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걸 집중해서 보면은 달러 환율은 다시 빠지긴 조금 힘들어 보이고 이 정도 레벨에서 추가 상승 시도하고 유지하다가 하반기부터는 이제 미국의 세부적인 물가 지표 특히나 이제 크게 봤을 땐 서비스 물가 흐름에 따라서 달러 분위기가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NDF 시세는 1307원 70전 정도 되니까 요새 스왑 포인트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5원 정도입니다. 한 달이? 네. 여기다가 그러면 한 1.5 더 하면은 10원 거의 근접했다고 봐요. 1310원에 근접한 레벨이다. 지금보다 한 5, 6원 또 내일 또 이 시세라면 내일도 한 5, 6원은 더 오른다 이런 얘기네. 그쵸. 한번 심리가 쏠리면 그거를 꺾기가 쉽지 않아서. 어제 국정국장님이 한번 선수들 한번 소집했는데도 하루 만에 또 1304원이 온다. 단기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있네요. 우리 우리은행에서 덜 하신 말씀 있으신가? 아니요.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이 말인즉슨 우리 연구원님께서 더 하신 말씀이 있는지. 네. 아 제가요. 네네네. 일단은 상방 위험을 더 열어두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상방위험? 환율. 상방 위험을 더 열어두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제가 당연히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상승 쪽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네. 외환시장을 접근을 하시는 게 뭐 투자를 하시건 아니면 환해치를 하시는 데 있어서 더 큰 도움이 되는 방향이지 않을까 이렇게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1부 이 시간은요. 민경원 우리은행 트레이딩부 선임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